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37번째 시간으로 김유신이라는 숲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신, 너무나도 유명하고 말이 필요 없는 예전 삼국시대 삼국통일의 1등 공신으로서 역사를 빛낸 위인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이가 김유신이다. 얼마 전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그의 탄생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도구 출신의 지인으로부터 그의 탄생에 얽힌 얘기까지 듣게 된다. 대충 그 얘기를 간추려 보자면 이러했다.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현은 그 당시 각관 출신으로 하급관리로 있었던 낮은 신분이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이 된 만명 부인은 성골 출신의 고귀한 신분이었다. 가야국의 후손이었으며 단군 출신이었던 유신의 아버지는 만명 부인과 우연히 만나게 되고 첫눈에 반하는 사이가 됐다. 그러나 신분의 벽을 뚫지 못한 둘의 관계는 순조롭지 못했다. 아버지는 만명 부인을 방에 가두고 자물쇠를 채웠다. 그러자 둘의 애처로운 사연을 알게 된 문정이 광의 자물쇠를 부수고 만명 부인을 풀어주게 된다. 일설에는 벼락이 쳐서 광의 문이 열렸다는 얘기도 있다. 만명 부인은 김서현을 쫓아 주랭랑을 치게 된다. 우리나라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다.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얘기였고 애절함을 간직하고 있었던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 연애담이었다. 김서현은 결국 만명 부인을 데리고 멀리 도망을 갔다. 그리고 정착한 곳이 전철이라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유신을 만났다. 김서현은 경진일 밤 영옥성과 진성 두 별이 자신에게 내려오는 꿈을, 만명은 신축일 밤에 한 어린아이가 황금 갑옷을 입고 구름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유신을 갖게 되었으며, 원래 경진일 밤에 서현이 꾼 태명으로 어렵다 하여 이름을 경진으로 지으려던 것은 날이나 달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의 말에 따라 경과 자획이 비슷한 유자, 진과 발음이 비슷한 신자를 써서 이름을 유신이라 짓게 되었다. 김유신은 그곳에서 15살까지 성장하게 된다. 유신은 부모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다. 15살이 되자 화랑이 되어 전국 산천을 주의하며 심신을 단련하였고, 얼마 후에는 화랑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러던 와중에도 젊은 시절 한때는 추색에 빠져 지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작심을 하고 술집으로 가는 것을 끊을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하도 자주 가던 길이었고 그것에 길들여진 말이 문제였다. 항상 가던 대로 술집을 향하여 가게 되자 유신은 그 자리에서 말에 목을 베어버렸다. 다음은 김춘추와의 일화이다. 그는 유신보다 9살이나 어려웠다. 신분이 낮았던 유신에 비해 전골 출신의 고귀한 신분이었던 김춘추와는 비할 바가 아니었다. 둘이 축국을 하던 차에 유신이 춘추의 옷을 밟아 목구름을 찢어버렸다. 그러자 유신은 춘추를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가서 여동생에게 춘추의 옷을 꿰매겠다. 유신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었다. 첫째가 보희였고 둘째는 문희였다. 어느 날 첫째가 희귀한 꿈을 꾸게 됐다. 그것은 서학에 올라가 앉아 소변을 보니 소변이 흘러내려 동상을 가득 채우게 됐다. 동생인 문희에게 꿈 얘기를 했더니 동생이 됐던 그 꿈을 자기에게 팔라고 한다. 그리고 비단을 한 필 주었다. 얼떨결에 비단의 눈이 멀어 동생에게 소중한 꿈을 팔고 만다. 김춘추의 옷을 꿰매게 될 때 언니는 싫다고 한다. 반면에 동생은 흔쾌히 승낙해서 오늘 옷을 꿰매준다. 그런저런 사연을 해서 김춘추는 유신의 여동생과 연분을 맺게 된다. 김춘추는 문희와 가깝게 지내게 된다. 그리고 깊은 관계에 빠진다. 처녀의 몸으로 임신까지 하게 된 문희를 본 김유신은 뒷마당에 불을 피운다. 그러자 이상하게 여긴 선덕 여왕과 김춘추가 사연을 알아보라고 한다. 그러자 그렇게 된 내막을 듣게 된 여왕은 누구의 아이의 아버지냐고 김춘추에게 묻는다. 그러자 김춘추는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한다. 그러자 여왕은 곧바로 김춘추에게 가서 문희를 데려오라고 한다. 그리고 둘은 정식으로 결혼 절차를 거치게 되고 결혼에 이르게 된다. 김춘추와 결혼한 얼마 후 그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자동으로 왕비가 된다. 김춘추는 당나라의 원군을 요청하러 갔다 오기도 한다. 김유신의 탄생 얘기를 해주던 지인이어 하면
김유신과 강감찬 장군이 있었는데 김유신의 탄생지는 선지화가 못되었다. 그러나 강감찬은 낙성대에 모셔져 있고 성지화가 되었다. 그 차이는 김유신은 외세를 통해서 통일을 달성했기에 성령호가 되지 못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김유신은 명민하기 그지없었고 총기발랄하고 뛰어난 무장으로서의 지도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하였고 죽은 후에 왕으로 추존된 유일한 인물이라고도 한다. 백제와의 황산벌 전투에서 초반에 상당히 고전을 하게 된다. 계백이 이끄는 오천결사와 완강한 저항의 속수무책이었다. 계백은 자신의 패배를 예감하고 지역적인 굴욕을 당할 것을 우려해 미리 처자식을 모두 죽인 후에 결전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호랑관창이 어린 나이에 선봉에 서서 맹렬히 적진을 향해 돌진한다. 사로잡힌 관창은 너무 어린 나이여서 살려서 말에 태워 본전으로 보내진다. 다시 각오를 새롭게 한 관창은 다시 한번 선봉에서 돌진한다. 그러자 이번에는 용서할 수 없다며 죽임을 당한 채 그 시신을 마라의 한 장에 묶어 신라군 군 진영으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신라군은 처참하게 죽은 시신을 보고 각오를 새롭게 한다. 전투의지를 불태운 신라군은 파죽지세로 백제군을 섬멸한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한다. 우리나라에는 세종대왕과 유수신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숭상받고 존경의 대상이 되는 영웅이나 불세출의 위인을 찾아보기 힘들단다. 그러나 반만년 역사를 통틀어 본다면 숱한 영웅 위인 인물들이 명명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아직 제대로 발굴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300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수많은 영웅들과 위인들을 갖고 있고 그들을 숭상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존하는 대통령들만 하더라도 그들은 숱한씩 체포와 악행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깊은 존경과 흠모하는 자세를 갖는 것에서 우리는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 존 F 케네디가 젊은 시절 몸이 약해 군에 입대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그의 아버지는 기필코 신체적 약점을 보완해서 해군 장교로 입대했다. 그가 해군 장교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결코 대통령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지 모른다. 그는 태평양 전쟁 당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전 수행 중에 물에 빠진 병과들을 여럿 구해내는 전쟁 영웅으로서 곽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전력들이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미끄럼이었을 것이다. 옛 속담에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다. 모든 이들이 영웅이 되고 위인이 되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빛나고 존경받을 때에는 누란의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위중질환에 빠진 부하를 구하는 것과 같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데서 지도자로서의 특출함이 돋보이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영웅 위인 인물들이 끊임없이 발굴되고 배출될 때 진정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김유신에서부터 그런 것을 배워야 한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